10이 한국에서 살아날 조짐이다. 아스널 10이란 말 그대로 무장을 잔뜩 실은 함정. 미국에서 지난 1988년 함정에 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된 뒤 논의 끝에 1995년 본격적으로 건조가 추진됐으나 의회의 반대에 밀려 요란한 소리만 남긴 채 개념 단계에서 사라진 군함이다. 본고장 격인 미국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아스널 10이 한국에서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아직은 연구기관과 군 일각의 초기 개념 공유 및 수기 단계지만 의외로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비공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두 번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실현돼도 한국형 아스널 10의 규모는 미국이 추진하던 전함급 아스널 10보단 훨씬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배의 수직 미사일 발사대 512개를 실을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개발할 한국형 아스널 10은 3분의 1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공격을 위해 탄생한 아스널 10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 사전을 보면 아스널은 무기나 군사장비의 묶음 또는 무기나 군사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을 가졌다. 아스널 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탐약부라고 할 수 있다. 개념으로만 연구됐지 실전 배치는 물론 건조된 함정도 없다. 미 해군이 이런 함정을 생각하게 된 시기는 1950년대 이후 덩치 큰 전함들을 잇따라 퇴역시켰으나 그 타격력을 잊지 못해서다. 아이오와급 전함의 16인치 슈퍼구문의 동시 발사는 지구상에서 원자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력이 세다고 인정받던 터. 전함이 퇴역하며 지상 공격력이 떨어지자 미국 해군은 1970년대 핵추진 순양함까지 찍어냈다. 각종 미사일 60여 발 이상을 탑재하는 순양함을 건조한 게 바로 이 때문이다. 21세기 미사일 전함으로 각광받았으나 변화가 생긴 것은 1988년부터 한 예비역 제독이 낸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한 미 해군은 1995년 이를 공로로 했다. 검토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신뢰성이 검증된 수직발 사관 시스템과 정보 공유 시스템 덕분에 아스널 10도 무적의 괴물 21세기의 미사일 전함으로 불릴 정도로 떠올랐다. 미 해군은 아스널함 예상도에 BB-70이라는 예비 함번을 붙여 20세기 전함의 명맥을 잇는 함정이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아스널 10에 대한 기대도 바로 꺼졌다. 아스널 10 주멀트급 구축함 등에도 영향 사업은 중단됐지만 아이디어는 그대로 생존해 두 가지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첫째는 주멀트급 구축함. 일반함포보다 사거리가 3배나 먼 장거리 지상 공격 포탄을 쏠 수 있는 155mm 함포를 개발하고 수상전은 물론 상륙작전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맡겼다. 문제는 과도한 건조 비용. 적당 건조 단가가 5조 원에 이른다. 미국도 이 같은 건조비를 감당할 수 없어 건조 물량을 계획한 32척에서 달랑 3척으로 줄였다. 주멀트급의 주요 임무 역시 지상 타격에서 함대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 해군이 지난 90년대 중반 대지상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면 아스널 10의 예상도 각종 미사일 500기를 적재해 21세기형 미사일 전함으로 각광받았다. 예산 사정 등으로 사라졌던 아스널함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스널 10 한국과 관련 만화 건조가 무산된 아스널 10의 영향을 받은 두 번째 함정이 바로 오하이오급 원잠. 오하이오급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적재하는 전략 잠수함이지만 미 해군은 이를 새로운 함정으로 개조했다. SLBM을 한 발을 적재하는 대형 4일로를 7개로 갈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대로 삼았다. 24개 4일로 가운데 2개는 특수부대 작전용으로 떼어주고 22개의 7교씩 모두 1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적재한다. 현존 함정 가운데 가장 강한 타격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오하이오급 개량 공격용 원잠은 북핵 위기 때마다 한반도 해역에 출동해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이 초긴장하던 LSMR 시흥함의 21세기판 한국 해군은 대지 공격을 위해 화력을 집중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 1945년 6월 태평양 전쟁 종전 직전 미국에서 건조된 중형 상륙함에 로켓 발사대를 안친 화력 지원함으로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미 해군 LSMR 527 화력 지원함을 1963년 공여받아 1980년까지 알토란처럼 써먹었다. 중형 상륙함에 로켓 발사대 10개를 장착한 시흥함이 출동하면 북한군이 비상경계에 들어갈 정도로 화력 지원함은 북의 공포의 존재였다고 전해진다. 도입 논의가 일기 시작한 합동화력함은 과거 시흥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적어도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해 동해와 서해에서 전략 목표를 강타할 수 있다. 해군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나 100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건조와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말에야 윤곽 나올 듯.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연구와 합동성 검토 등이 끝날 내년 말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자, 통신 장비는 줄이되 대공미사일은 자함 방어 수준만 운용하고 탄도미사일인 현무1 시리즈와 순항미사일인 현무 3 미사일을 혼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형 역시 건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의 함형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상륙함이나 구축함형이냐가 관건이다. 반대론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함정 건조 단가는 낮아도 수백 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무장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도 아스널급 개발 아스널 10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간 경쟁도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 중국도 아스널함에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 자매제인 포퓰러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중국이 아스널 10으로 구상 중인 새로운 함정의 배수량만도 약 2만 톤. 한국에서 거론되는 함량보다 최소한 2에서 3배 크다. 중국은 이 함정을 두 가지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수상함정 형상과 잠수함형의 두 가지를 평가해 하나를 고르거나 두 가지 다 선택할 예정이다. 탑재하는 미사일은 약 300기. 만약 한국의 아스널 10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미국이 안토니오급을 아스널 10의 플랫폼으로 쓴다면 중국이 아스널 10 미사일 발사관 숫자에서는 가장 앞설 수 있다. 한국형 아스널 10 합동화력함 만든다. 해상서 북도발 대량 응징. 정부가 내년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시작한다. 당초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됐던 항모 사업의 착수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이다. 또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전력화 사업도 공식 착수키로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5월 진수한 대형 수송함 이번함인 마라도함. 한국형 항모는 마라도함보다 크기를 더 키워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태울 예정이다. 중앙포토. 국방부는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규 사업으로 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항모 도입은 대형 수송함이라는 사업명으로 실시된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대형 수송함 2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제3의 대형 수송함을 여기에 탑재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는 스텔스기인 F-35B를 각각 뜻한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달 경항모 건조 사업을 장기전역 소유로 결정했다. 장기전역 소유는 2026년 이후 전력 도입 사업의 밑거림이다. 그런데 이를 대폭 앞당겨 내년에 선행 연구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 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 계획으로 바뀌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받고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정부 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 내에선 항모 한 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6척의 항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일본 역시 항모 전력 확보에 뛰어든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F-35B 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돼 다음 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 군 전력 사업에서 처음 제시된 합동화력함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정육상 지역 표적을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한국판 아스널 10이다.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른바 제2격 개념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두었다는 평가다.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질 것을 대비해 플랜 B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인 현무1 시리즈와 순항미사일인 현무 3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라며 4,000에서 5,000톤급인 한국형 구축함 규모로 2에서 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항모와 합동화력함 모두 북한이 민감해하는 무기 체계다.
실제 북한은 지난 7일 한국의 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경항모를 거론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970년대 로켓 발사대를 탑재한 한국의 화력 지원함인 시흥함이 출동하면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시흥함과 비교할 바가 아닌 합동화력함을 놓고 북한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전탄과 전자기 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한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운다. EMP 공격에 노출된 전자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복구할 방법이 없다. EMP 공격은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만큼 치명적이다. 특수한 가림막 시설로 EMP 전자기파를 막을 수 있지만 빈틈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기술은 매우 어렵다. EMP 전자기파는 보통 핵무기 폭발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비핵 EMP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권용수 전국방대학교 교수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펄스 전력 방식으로 EMP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며 폭탄처럼 화약을 펄스 전자기파를 만드는 차장 압축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EMP 설계 방식과 배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0년대 말부터 극비로 EMP 발생 장치 기술을 개발해왔다.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 수준까지 개발을 완성했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특정 건물이나 수백 미터 안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게를 늘려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면 수 킬로미터 지역에 EMP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전탄도 대표적인 비살상 무기로 분류된다. 탄두에서 화학 처리된 흑연 필라멘트 또는 니켈 조각을 담은 자탄이 살포된다.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 공급 시설에 떨어지면 전기 합선과 누전을 일으켜서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탄소섬유탄이 북한 발전소 상공에서 폭발하면 핵과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지하 군사 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망이 끊겨 전쟁 수행 능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옥류 연구를 시작했고 선진국 대비 80% 수준 기술을 갖췄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국방중기 계획에서 탄소섬유탄을 2021년까지 개발 및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 추적 체계 구축 사업이 중기 계획에 처음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주작전의 중요성을 반영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무기체계는 한반도 우주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 추적하고 기술 수준에 따라선 레이저로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까지 갖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탐지, 요격 기능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계속 사업에 포함된 군정찰 위성을 2023년까지 전력